북한이 다음 달 6일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36년 만에 열리는 중대 행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이 소식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타격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연습을 했었는지, 또 북한은 청와대 타격을 운운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예, 사실은 올 3월 달 한국에서 한미 이제 군사 연습이죠.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니까 북한도 이에 대한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300mm 방사포도 쏘고요. 네. 또 스카드 미사일도 쏘고 노동 미사일도 쏘고 실패했지만 무수단 미사일까지 쏘고 또 엊그제는 SLBM까지 지금 네.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제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죠.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한 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하나는 백악관하고 청와대를 초토화시키는 핵무기로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조평통 산하에 있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공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를 조준경으로 클로즈업 시키면서 네. 대통령이 있는 곳에 조준 사격하는 그 이제 300mm 방사포 정도로 이제 조준 사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것까지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이제 제1차 타격 목표가 청와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여기에 오늘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한 1km 정도 뒤에서 어떤 그 화기로서 사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마 아리랑 위성에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것도 이제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그런 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사격 연습할 것처럼 보이는 것 전체가 여차하면 청와대를 공격하겠다, 청와대를 정말 포격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한국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위협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우리 김 교수님의 그 말씀에 분석에 동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난 2월, 3월 네. 그 북한의 최고사령부에서 청와대 타격 운운했죠. 또 그리고 그 뒷받침으로 조평통에서 성명을 냈고 네. 또 전방부대에서도 그런 것을 했죠. 이제 이것을 좀 더 빈말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까지 해놓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 이 보여지고, 그러한 의도는 큰 틀에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긴장감을 고조시켜 가지고 체제 결속을 이끌겠다. 또 그리고 우리 쪽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 뭐 그런 측면에서 대립과 대결이 지속된다 하면은 남쪽에 대한 심리 압박을 계속하겠다. 뭐 그런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협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은 당 대회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확한 개최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날짜를 정했나 봅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확인해 본 후에 대담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2016년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것을 결정한다. 당의 영도력을 백방으로 높여 저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초대하였다. 네, 7차 당대회 5월 6일에 개최하기로 했군요. 이게 1980년 10월에 6차 당대회가 열린 이후에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 건데 왜 이렇게 텀이 길었던 건가요? 예, 뭐 그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당대회 열리는 것이 한 6개월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열린다고 얘기를 하기에 네. 날짜가 언제쯤 될 건가 하고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측한 것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국제 노동절이거든요. 네. 노동당하고 노동절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일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제 날짜들이 바뀌면서 5월 7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5월 6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대회가 열리니 안 열리니 날짜가 어떠니 저쩌니 하는 것은 일단 봉합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김정일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김정일이가 등극한 것은 1980년도에 제6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중앙위원이 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되면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992년도에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됐거든요. 사실상 이제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 학자들마다 분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육성으로 김정일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지 한 5년 되는데 그동안에 육성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리더십을 좀 은둔형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의 리더십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과시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있는 동안에는 집권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막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리더십 때문에 은둔형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안 해도 뭐 당 대표자 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 중앙위원회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당의 문제를 결정해 나갔다라고 보고요.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자기의 시대를 열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시대를 공포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리더십답게 과시형적으로 이 당대회를 개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는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 때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와는 분명히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집권 5년 만에 이렇게 당대회를 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의 시대를 공포하기 위해서 이번 당대회 여는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80년 6차 당대 이후 80년 중반에 김일성 주석과 그 당시에 김정일 두 사람이 그 당대회 개최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밥, 기아지, 비단옥, 뭐 일단 주민생활 향상과 관계되겠죠. 이런 부분이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열리지 못했죠.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5년 만에 7차 당대회 개최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 봤을 때는 첫째,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대회가 아닌 당대표자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두 번째,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방금 우리 김일수 교수님께서 김정일 시대에는 당과 관련되는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 체제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체제라는 걸 보여주고 필요가 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번 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시대를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는 당 규약도 개정하고 또 그리고 조직 개편, 인사 개편 더 나아가서 새로운 노선과 정책 이것을 통해 가지고 유일 영도 체제를 공고하면서 뭔가 김정일 시대에는 국내외 모두가 특히 내부적으로는 당군 민 일심 단계를 통해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70일 전투도 하면서 이번 당대회를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기간은 좀 과거보다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발표를 보니까 사나흘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이렇다 할 내세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당대 밑에 당 대표자 회가 있고 당 중앙위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당 대표자 회가 이제 그만큼 오래간만에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당 규약에 보면 당 대회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총화입니다. 사업 총화. 5년 동안에 도대체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서 5년 동안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당 중앙검사위원회 여기 이제 예산 담당하는 데인데 거기서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의 그 뭐라고 할까요? 총비서 추대하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나 당 검사위원회 사람들도 이제 바꾸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선거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당의 전략, 전술, 정책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럼 이렇게 당 대회가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그러면은 며칠 동안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이제 과거 같으면 좀 길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 당대가 그전에도 한 10년, 11년 만에 이렇게 개최를 했거든요. 5차도 그렇고 6차도 그렇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붕괴되지 않았을 때 소위 말하는 냉전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이제 그때는 당 대회를 할 때 이제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축제 기간이 잔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텐데 뭐 짧게 하면 더 짧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이게 사람 인선하고 뭐 선거하고 한다는 게 미리 다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한 3,000명 참석해서 이게 손만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굳이 4, 5일씩 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이 무슨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일자는 좀 조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김정은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전체적인 조망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당 대회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외신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이제 지난 86차 당대 할 때 회의는 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은 이 공연과 군중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4박 5일이라고 했죠. 이번에도 만약에 회의 정도는 한 4일 정도 되고 하루 정도는 중간에 이틀째 정도나 3일째 정도는 군중 대회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기존의 6차 대회와 비슷한 일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외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금 우리 김일성 교수님께서 과시행위를 했잖아요. 36년 만에 개최되는 것에서 과시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기자들, 해외 기자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과시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해외 고위급의 사절단이 와서 과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비롯한 고위급 사절단의 방법 이것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해외 이 취재 기자들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과시를 했는데 그 과시의 내용을 좀 더 추정,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 김정은 시대 선포와 더불어 거기에서 뭐 우리 측에 대해서는 남측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던진다든지 또는 미국 측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던진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기대합니다만도 계획 개방이 가미된 새로운 경제 정책 또 그리고 5개년 또는 7개년 계획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당 규약의 핵 보유국으로 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핵을 가진 국가 지도자 이에 대해서 김정은의 위상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 판단해서 과시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아마 해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과시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줄 있고 하나만 좀 길어져 죄송합니다만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끄떡없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장악 그리고 지도자는 끄떡없다.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 메시지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 당대회 전에 이 차자의 결속을 하고 대외적으로 좀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5차 핵실험이 그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는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를 염두를 해두고 핵카드를 꺼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전공은 이제 독심술이나 심리학이 제 전공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존재를 하죠. 핵실험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가 핵실험 하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의 다른 기관들이 핵실험 하겠다라고 막 떠들어대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수용이가 유엔에 갔지 않습니까? 유엔에 간 목적이 무슨 뭐 거기에서 지속개발한 성장에 가서 거기 가서 뭐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연설하고 그리고 나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거기 서명하는데 그 평상시 뭐 가야 될 일이 아닌데도 하여간 갔잖아요. 그 간 이유가 가서 케리 국무부 장관하고 미국과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화를 위한 어떤 네.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갔는데 전혀 지금 결과는 딴판으로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수용이는 자기가 이렇게 핵실험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입장 그것을 미국의 대북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핵실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미국과 한국이 그 한반도에서 이런 그 훈련을 중단하면 자기도 이 실험 중단하겠다. 그 말의 의미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핵실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축포가 필요해요. 이제 5월 7일 날 이번에 무수단도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SLBM은 이제 어찌됐든 자기네들 말로는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차원 정도로 보면 북한이 핵실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두 가지 반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미 북한 스스로는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소폭탄까지 성공했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재 문제가 아마 이번에 한 번 더 핵실험을 하면 북한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재 정도가 가해질 수 있거든요. 민생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경제 제재, 교통수단과 통신수단까지 제한할 수 있는 제재가 이제 유엔 헌장 제41조에 명시된 그런 제재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끊임없이 판단을 김정은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좀 전에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지금 풍계리에서는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핵실험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텐데 제가 독심술을 공부하지 못해서 어느 쪽으로 주판화를 튕길지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좋은데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선택이니까요. 그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북한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과단성을 과시형 그것을 중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좋은 지도자는 아닙니다만도 그런 측면에서 핵실험이든 무수단 미사일 발사든 뭔가 하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그 핵실험을 한다면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시대에 선포하고 나서 2, 3년 동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지지도 상당히 약화될 수 있어요. 특히나 미국의 차기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 하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핵실험을 한다면은 해외 취재 기자들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핵실험의 가능성은 있지만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핵실험을 안 한다면은 뭔가 지금까지의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그 내용성에는 아마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획 개방이 가미된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새로운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난 2013년도에 마련이 있습니다. 연방연합형 통일. 이것은 뭐냐면 6.15 공동선언에 남북한의 공동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연방이지만도 단계론의 통일로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그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의 창립 방안은 단방에 한 방에
중립국가로 간다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점 단계적으로 통일 방안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미국에게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것은 이미 북한이 던져놨고 중국도 네. 결국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도 반영하고 북한 입장도 반영해 가지고 아마 미국에게 이런 병행론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뭐 기대입니다만도 핵실험을 안 한다면은 이러한 지금까지 긴장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가는 분수령이 제 7차 대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회 전의 동향을 보면 우리가 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치르는 36년 만의 당대회, 북한 정권에는 독이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예, 뭐 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덕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대회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 기자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작년에 당 창건일 기념식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걸 이제 대회로 선전할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니까 김정은 시대의 선포 내용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자동적으로 전 세계로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 핵심 내용이 핵경제 병진 정책이 들어갈 거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저는 보면은 양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하고 무슨 대화할 생각이 있으면 오이사 조치부터 해제해라 그 소리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네.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핵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핵경제 병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유도 바로 그거다.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가자. 그 얘기하게 되면 그게 전 세계에 그냥 실시간대로 타전이 되잖아요. 또 사실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중앙위원회 그 사람들부터 간부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외의 정책에 있어서 홍보 역할을 하고 또 대내의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덕이 됩니다.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죠. 70일 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당 7차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헌사하는 거거든요. 노력 봉사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탄광에 있는 사람들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밤잠 거기서 새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깥에서 그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도망가고 있잖아요. 잠적하고 있잖아요. 하도 여기서 고해를 짜내듯이 짜내니까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북한 체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득실까지 따져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